먼 옛날 조선 중기의 일이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극에 달해 벼슬자리를 잃은 선비들이 너도나도 낙향하던 때였지요. 조정은 썩어 문드러진 나무처럼 속부터 허물어지고 있었고 백성들은 흉년의 굶주림과 이름 모를 도적대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인근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망월촌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달을 바라보기 좋은 곳이었지만 그 달빛은 언제나 처량하고 쓸쓸하기만 했지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했던가요. 망월촌은 험준한 산세에 가려 관가의 눈길도 장돌뱅이의 발길도 좀처럼 닿지 않는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라 하기엔 아직 이른 날이었습니다. 서슬퍼런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밤, 잔설이 녹다 만 산길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지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흰 눈 위에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온몸은 매질의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고 남루한 삼배 적삼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사내의 얼굴은 붓고 터져 있었으나 달빛이 그 위에 고요히 내려앉으면서 묘하게도 처연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투지가 담긴 굵은 눈썹과 단단하게 담은 입술이 이 사내가 쉽사리 죽을 위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사이로 등불 하나가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든 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짙은 보랏빛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쓰러진 사내를 내려다보며 잠시 멈춰섰지요. 그 눈빛은 서늘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가여워하는 것인지 경계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여인은 한참을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여인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삼아, 들어라. 어둠 속에서 덩치 큰 사내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여인의 눈짓만 따르는 벙어리 노복 춘삼이었지요. 춘삼은 쓰러진 사내를 등에 업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사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그 순간 유독 환하게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길람이 눈을 뜬 것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낮고 소박한 천장이었지요. 황토 냄새와 약초 향기가 뒤섞인 공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길람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듯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지요. 길람의 본래 이름은 이길람이었습니다.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났으나 가문이 당쟁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리면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남은 식솔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길람은 12살의 나이에 노비 문서에 이름이 올랐고 그로부터 20여 년을 이 주인 저 주인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타고난 눈치와 강인한 몸뚱어리 덕에 어디서도 크게 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바닥이었지요. 서자라는 태생과 노비라는 신분이 이중으로 길람의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했고 부당한 명을 받아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길람은 죽을 뻔했습니다. 섬기던 주인집 사랑채에서 옷반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의심의 눈길은 길람에게 쏟아졌지요. 진짜 도둑은 주인 마님의 사촌 도련님이었지만 그런 사실이 길람에게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길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곤장 5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반죽음이 된 채로 산에 버려졌지요. 지름짝처럼 쓸모 다한 낡은 그릇처럼. 그 산이 망월촌 뒷산이었고 그 밤에 그 산길을 지나던 이가 설화마님이었습니다. 길람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지요. 짙은 보랏빛 저고리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길람의 어깨를 가만히 눌러 다시 눕혔습니다. 아직 움직이면 아니 됩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람은 그 힘에 눌려 순순히 누웠지요.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소인은 길람이라 합니다. 마님께서는 누구시온지요? 여인은 잠시 길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서늘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봄산의 새벽 공기처럼 맑고 차면서도 묘한 온기가 숨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설하라 하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인은 길람 곁에 약사발을 놓고 조용히 방을 나갔지요. 길람은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길람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망월촌 사람들은 설화마님에 대해 딱 세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홀연히 나타났다는 것,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라는 것,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산속 외딴 집에 벙어리 노북 춘삼과 단둘이 산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설화마님에 관한 이야기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죽은 남편이 원기가 되어 따라다닌다 했고, 어떤 이는 사실 관비 출신인데 죄를 지어 숨어 사는 것이라 했지요. 또 어떤 이는 산신령의 보호를 받는 신녀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설화마님의 외모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소복 대신 짙은 보랏빛 치마 저고리를 즐겨 입는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갓 30을 넘겼을까 싶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직 20대인가 싶기도 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신비로운 미모였습니다. 웃을 때는 봄꽃처럼 환했지만 웃지 않을 때는 겨울 달처럼 차가웠지요. 길람이 회복해 가는 동안 설화의 하루는 언제나 일정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깃고 아침 약재를 손질하고 길람의 상처에 새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낮에는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적었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집 뒤편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당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보통 향과는 다른 낯설고도 무거운 향기였지요. 그리고 간간이 설화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였지만 사당 안에는 설화 혼자뿐이었습니다. 길람은 처음에는 그저 제사를 올리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망자의 혼을 달래는 것쯤이야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 사당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길람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한 가지가 더 길람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설화의 방 한 구석, 장롱 아래에 고이 놓인 비단신 한 켤레였지요. 여자 것도 그렇다고 남자 것도 아닌 묘한 크기의 비단신이었습니다. 수놓인 무늬가 여간 정교하지 않았지요. 머슴의 집에 있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왜 저기에 있는지 길람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집에서 아무 발언권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길람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설화가 손수 다려주는 약재들이 약효가 좋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정갈하고 따뜻한 밥상이 길람의 마른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지요. 길람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빠르게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설화는 길람을 위해 아침마다 약밥을 지어내왔습니다. 보리쌀과 대추, 잣을 넣어 지은 밥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지요. 길람은 그 밥상을 받을 때마다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정성껏 차려준 밥을 먹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춘삼은 여전히 길람을 경계했습니다. 덩치는 황소만 했지만 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벙어리였지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예리했습니다. 길람이 조금이라도 집 안을 기웃거리면 어느새 나타나 길을 막아섰고 설화의 방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지요. 처음에는 무례하다 여겼지만
길람은 곧 춘삼이 그저 설화를 지키는 것임을 알아채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길람도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지요. 가만히 얻어먹기만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설화는 그런 길람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말라고 한마디 일렀을 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길람은 문득 사당 쪽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는데도 향 연기가 유난히 짙게 피어올랐고 설화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선명하게 들려왔지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길람은 도끼를 내려놓고 사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저 여인의 어깨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길람은 그때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회복한 지 보름이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길람은 설화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말로만 하기가 부족한 것 같아 방 안에 놓인 밥그릇이라도 걷어들이려 설화의 방문 앞에 섰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설화는 우물 쪽에 나간 듯했지요. 길람은 잠시 망설이다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장롱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굳게 닫혀있던 그 장롱이었지요.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켠에 검은 보자기로 감싸인 무언가가 빽곡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길람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보자기를 걷어내는 순간 길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자루 안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 비수가 수십 자루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 복면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과부의 방에 있을 물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찌하려고요? 서늘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길람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설화가 방문 앞에 서 있었지요.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날카롭기가 저 비수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벙어리 춘삼이 그 뒤에 서서 길람을 향해 험악한 눈을 부라리고 있었지요. 길람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치 않았지만 창문을 박차고 나가면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러나 길람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마님, 길람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마님의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설화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마님이 소인의 목숨을 구하셨으니 이 목숨은 이미 마님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화는 그 침묵 속에서 길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길람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다 살아난 자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설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증명하시오. 설화는 길람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산 아래 관하로 내려가시오. 외산문 안쪽 동원 서쪽 창고에 형방 책상이 있습니다. 그 서랍 세 번째 칸에 봉인된 서류 묶음이 있을 것이오. 그것을 가져오시오. 길람은 당연히 물었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오십니까? 묻지 마시오. 단호했습니다. 길람은 더 묻지 않았지요. 설화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관군의 눈에 띄면 안 됩니다. 들키는 순간 소인은 모른다 할 것이오. 자신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서시오. 길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길람은 홀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관아는 작은 고을답게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었지요. 길람은 어릴 적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익힌 재간으로 담장을 넘었습니다. 개가 짖지 않도록 미리 주머니에 넣어 말린 고기 몇 점을 던져두었지요.
동원 서쪽 창고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길람은 허리춤에서 가느다란 쇠꼬챙이를 꺼내 자물쇠를 더듬었습니다. 잠시 후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지요. 어릴 적 잠깐 돌봤던 대장장이 영감에게 배운 재주였습니다. 형방 책상 서랍 3번째 칸, 봉인된 서류 묶음. 설아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길람은 그것을 품에 넣고 소리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오는 길에 야경꾼과 마주쳤지만 길람은 태연하게 두부장수인 첫 길을 비켜섰지요. 야경꾼은 아무 의심 없이 지나쳤습니다. 설아는 길람이 서류를 내밀자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재주가 있군요. 이 정도야 별것 아닙니다. 설아는 서류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접어 품에 넣었지요. 길람은 이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아의 표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서류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지요. 이것으로 소인의 진심이 증명되었습니까? 설아가 길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직은 아니요. 하지만 시작은 되었군요. 그로부터 며칠 후 설아는 길람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아야 할 것만을 말했지요. 설아의 집에는 간간이 낯선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장사치 차림의 사내, 의원 가방을 든 노파, 때로는 탁발승 복색을 한 젊은이도 있었지요. 그들은 오자마자 설아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곧 사라졌습니다. 길람은 그들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지만 어느 날 설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조직은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부탁을 받아 세상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길람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권세를 등에 업고 죄 없는 자들을 죽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가족을 유린한 자들,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제멋대로 행패를 부리는 자들, 그들에게 세상 법이 닿지 않을 때 우리가 움직입니다. 마님이 그 조직의 수장이십니까? 설아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장이라는 말이 거창하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길람은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죄인을 잡는 포졸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자들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지요. 길람은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했던 그 밤. 법은 힘 있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긴 그 밤이었지요. 소인도 끼워 주십시오.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길은 위험합니다. 언제든 목이 달아날 수 있소. 어차피 목숨 하나 남은 것이 있어야지요.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설아는 오랫동안 길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재는지 길람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결국 설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가르치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설아는 길람에게 검술과 암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설아의 무예는 길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느다란 손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과 속도가 범상치 않았지요. 길람은 타고난 신체 능력이 좋았기에 빠르게 배워갔습니다. 밤마다 마당에서 두 사람은 나뭇가지를 칼 삼아 마주 섰고 달빛은 그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타닥타닥 화롯불이 피어오르는 밤, 설아의 눈빛은 스승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길람의 마음속에서는 스승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불씨를 키워가고 있었지요. 봄이 깊어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길람은 마당에서 검술 수련을 마치고 안채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무언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바람 소리가 달랐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리는 방향이 바람과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기척이었지요. 마님, 길람이 낮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담장 위로 검은 형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모두 검은 복면을 쓰고 칼을 든 자들이었지요. 관가의 비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설아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날아온 표창이 설아의 어깨를 스쳤지요. 설아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님, 물러나십시오. 길람은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달려드는 살수 하나를 걷어차 담벼락으로 밀어붙이고 칼을 빼앗아 두 번째를 막아냈지요. 수련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길람의 몸은 이미 전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잡으러 왔다면 나를 잡아라. 길람이 소리치며 살수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박차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지요. 살수들이 길람을 따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설아를 향하던 칼날들이 길람을 향해 돌아선 것이었지요. 길람은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발이 빠른 길람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지요. 길람은 산길을 따라 이리저리 방향을 틀며 살수들을 따돌렸습니다. 거친 숨을 내뿜으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인기척이 멀어지기를 기다렸지요. 밤이 깊어서야 길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아는 춘삼이 처치한 표창의 상처를 스스로 싸매고 있었지요. 길람이 들어서자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치지 않았소? 소희는 괜찮습니다. 마님의 어깨는 어떠십니까? 별것 아닙니다. 길람은 설아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붕대를 새로 감았습니다. 설아는 처음에 손을 뿌리치려 하다가 이내 그냥 두었지요. 가까이서 보니 설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표창의 상처보다 기력이 많이 빠진 것 같았지요. 길람은 조용히 붕대를 감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유인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맞겠습니다. 설아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유인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직접 막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시오. 그러나 그 말 속에 가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가 담겨 있었지요. 길람은 그것을 느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문턱에 들어설 무렵이었습니다. 길람은 설아에게 조직의 다음 움직임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설아는 여전히 필요한 것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길람의 눈은 이미 많은 것을 보고 있었지요. 설아가 가장 자주 펼쳐보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망월촌 산 아래 이 고을 관하가 표시된 지도였지요. 설아는 그 지도의 특정 지점에 붉은 점을 찍어두고 매일 밤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붉은 점이 찍힌 자리는 관아의 내동원, 삿도가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길람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 삿도와 무슨 연이 있으십니까? 설아의 손이 지도 위에서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요.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들려왔고 화롯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알고 싶소? 알아야 도울 수 있습니다. 설아가 지도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길람을 향해 돌아앉았지요.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달리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 삿도의 이름은 이종현이요. 알고 있습니다. 이 고을에 부임한 지 5년이 된 자이지요. 가렴주구가 심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자가 내 지아비오. 길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죽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었기를 바랐지요. 설아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잔함 아래에 얼마나 깊은 분노와 슬픔이 웅크리고 있는지 길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아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선비 집안의 외동딸이었던 설아. 가문의 명에 따라 촉망받는 벼슬아치 이종현에게 시집을 갔지요. 처음 몇 해는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이종현이 지방 사또 자리를 얻으면서부터 사람이 변했습니다. 뇌물을 받아 재산을 불렸고 그것도 모자라 억울한 백성들에게 죄를 씌워 재산을 빼앗았지요. 설아가 말리자 이종현은 설아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영무였소. 길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자는 인근 고을의 탐관오리들과 손을 잡고 군주를 몰아낼 음모를 꾸미고 있소. 나는 그것을 알았고 그 자는 나를 없애려 했지요. 내가 먼저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오. 설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도를 펼쳤지요. 나는 그 증거를 손에 넣어야 합니다. 영모의 증거를 조정에 올리는 것만이 이종현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오. 길람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비수와 복면, 비밀 조직, 관하 서류. 전부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3년을 혼자 버텨온 이유도 길람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마님. 끝까지. 가을이 왔습니다. 산은 붉고 노랗게 타올랐고 밤바람은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길람과 설화의 수련은 이제 단순한 무예 훈련을 넘어 있었지요. 둘은 조직의 일을 함께 의논하고 관아의 동태를 함께 살피고 지도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길람은 서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지만 가문이 몰락하면서 헤어진 후 소식을 알 수 없다고 했지요. 노비로 팔려 다니면서 맞지 않은 날보다 맞은 날이 더 많았다고. 그러면서도 살아남은 것은 언젠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 하나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설화는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지요. 그 눈빛에는 동정이 아니라 동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소. 설화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옳은 일이 있다는 믿음 하나로 살아왔소. 그것이 없었다면 진작에 이종현의 손에 죽었겠지요. 길람은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설화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 빛 안에서 설화는 서늘한 복수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쳐온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님, 언제 처음 소인을 살리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설화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달빛이 당신의 얼굴에 머물렀소. 그 빛이 가여웠지요. 그것뿐이요. 달빛이 가여웠다 하셨습니까? 소인이 가여웠다 하셨습니까? 설화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듯 환한 웃음이었지요. 길람은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왜 묻소? 그저 알고 싶어서입니다. 설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을 향해 시선을 두며 조용히 말했지요. 달빛이 가여웠소. 그런데 살고 보니 당신이 더 가여웠구려.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두 사람은 모두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함께 앉을 때 어깨가 닿아도 피하지 않게 되었고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지요. 가을 달이 가장 밝은 보름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수련을 마친 두 사람이 나란히 돌 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설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람, 이 일이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이오?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없소. 길람이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화의 귀 뒤가 달빛 아래 살짝 붉어진 것을 길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두 사람의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당에서 피어오른 향 연기가 유난히 곱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겨울이 코앞에 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람은 이른 아침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종현에 관한 동태를 파악할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지요. 장터의 잡상인들 사이에는 관아 소식이 자주 흘러다녔습니다. 길람은 엿장수 복색으로 갈아입고 능숙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들은 것은 길람이 기대하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산 위 외딴집 과부, 관가에서 잡아갔다더구만. 언제? 오늘 새벽이지. 포졸 10명이 넘게 올라갔다 하되 길람의 손에서 여판이 쏟아졌습니다. 길람은 소리 없이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요. 춘삼이 배신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집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은
조직원들과 춘삼뿐이었으니까요. 관아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사람 모두의 죽음이었습니다. 길람은 이를 악물고 생각했지요. 설아를 살릴 방법, 설아를 살릴 수 있는 것. 관아의 법으로는 설아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설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지요. 길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설아의 집으로. 비어있는 집에서 길람은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장롱을 헤치고 마루 아래를 살피고 사당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숨겨진 것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치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길람의 눈에 비단신이 들어왔습니다. 장롱 아래 고이 놓인 그 비단신. 처음부터 이상했던 그 신발이었지요. 길람은 비단신을 집어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신발치고는 너무 무거웠지요. 길람이 신발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돌돌 말린 비단 쪽지였습니다. 비단 쪽지를 펼치는 길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피로 쓰인 글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혈서였지요. 이종현의 인장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 낯선 이름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고을과 인근 고을의 사또들 이름, 군사 숫자, 날짜, 움직임 계획, 그리고 마지막에 조정의 대신 이름 3개가 적혀 있었지요. 영모의 증거였습니다. 설아가 3년을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이 증거 하나면 이종현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 증거가 조정에 닿는다면 영모 가담자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요. 길람은 혈서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했지요. 이 혈서를 조정에 올리는 것은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설아를 살려야 했지요. 관아에 끌려간 설아는 지금쯤 이종현 앞에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종현이 설아를 살려둘 리 없었지요.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을 뿐, 증거를 찾지 못하면 설아에게 역적의 누명을 씌워 처형할 것이 뻔했습니다. 길람은 창고로 가서 설아의 비수를 꺼냈습니다. 두 자루를 허리춤에 꽂고 한 자루는 발목 안쪽에 숨겼지요. 그리고 검은 복면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 복면을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길람은 알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도움꾼이 아니라 조직의 일원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삶이 또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길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달빛이 가여워 자신을 살린 것처럼 길람은 이제 달빛 아래 웃던 그 사람을 살릴 것이었습니다. 혈서를 품고 비수를 차고 길람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지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눈이 내리면 발소리가 숨겨지니까요. 관아로 향하는 길에서 길람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늘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참고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비굴하게 웃으면서 버텨왔지요.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서자 출신의 노비에게 주어지는 세상은 그만큼 좁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길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한 것은 아마도 설아를 만나던 날부터였지요. 죽어가는 자신을 달빛이 가여워 살렸다는 여인. 그 여인이 3년간 홀로 지고 온 짐. 길람은 그 짐의 일부라도 나눠 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 여인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관아 외곽에 이르러 길람은 동태를 살폈습니다. 경비가 평소보다 2배는 되었지요. 이종현이 설아를 잡아들인 이상 외부의 침입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길람은 관아 뒷담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지요. 장터에서 관아 하인들의 수다를 들으며 알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불을 피우다 생긴 구멍이었는데 막아두었다지만 허술하게 막았다는 이야기였지요. 길람의 손이 담벼락을 더듬었습니다. 오래된 담이었습니다.
기와 한 장이 빠진 자리를 발로 디디고 올라서니 뒤편 창고 담이 보였지요. 길람은 소리 없이 넘어 들어갔습니다. 안쪽 마당에 포졸 둘이 보였습니다. 길람은 숨을 고르고 기다렸다가 그들의 시선이 반대편을 향하는 순간 재빠르게 내동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설아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했지요. 오옥이 있는 곳은 외산문 안 왼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횃불이 환하게 밝혀지더니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포졸들이 달려드는 순간 길람은 비수를 뽑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튀어나왔습니다. 포졸 셋을 단숨에 쓸어버리는 거침없는 움직임이었지요. 그 형체가 길람 앞에 섰습니다. 춘삼이었습니다. 길람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설아를 배신하고 관아의 정보를 판 자가 바로 이 사내였으니까요. 길람은 비수를 춘삼을 향해 겨눴습니다. 춘삼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손이었지요.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길람에게 내밀었습니다. 관아 내부 지도였습니다. 오옥이 어디 있는지, 내동원이 어디 있는지, 경비는 몇이나 서 있는지 상세히 그려진 지도였지요. 길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배신자가 지도를 내밀다니. 춘삼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으로 말했지요. 미안함과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길람은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춘삼의 배신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종현의 경계를 풀기 위한 연극이었지요. 처음부터 설아와 짜고 친 것이었습니다. 설아가 체포되는 것을 이용해 이종현의 경비를 관아 안으로 집중시키고 그 틈에 길람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춘삼에게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배신자로 관아에 들어간 순간 그는 이미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춘삼, 길람이 낮게 불렀습니다. 춘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가리켰지요. 더 많은 포졸이 올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빨리 가라는 신호였지요. 춘삼은 몸을 돌려 달려오는 포졸들을 향해 마주 섰습니다. 덩치 좋은 벙어리 사내는 포졸 대여섯을 동시에 상대하며 길람이 도망칠 시간을 벌었습니다. 길람은 지도를 움켜쥐고 뛰었지요. 뒤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길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묶일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눈물이 났습니다. 말 한마디 나눈 적 없지만 3년을 묵묵히 설아를 지켜온 그 사내가 길람은 고마웠습니다. 살아남아라, 춘삼. 길람은 속으로 빌었지요. 그리고 옥을 향해 뛰었습니다. 지리도대로였습니다. 옥은 관아 외산문 안 왼편 작은 창고와 맞닿아 있었지요. 길람은 창고 지붕 위로 올라가 옥의 창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옥 안에서 설아의 형체가 보였지요. 마님, 길람이 낮게 불렀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들었지요. 창살 너머로 설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왔구려. 나오십시오. 창살을 자를 수 있습니다. 길람, 설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바깥이 이상하오. 너무 조용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방에서 횃불이 타오르며 관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 둘, 셋. 열이 넘었습니다. 길람은 지붕 위에서 포위된 것이었지요. 오기를 기다렸다.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관군 사이를 가르고 나타난 자는 길람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내였지요. 그러나 그 자가 누구인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차가운 눈빛, 관복의 품계가 사또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종현이었습니다. 이 집 과부의 수아냐? 이종현이 길람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조소가 가득했지요. 찾아와 주다니 수고했다. 덕분에 2마리를 한 번에 잡겠구나.
길람은 빠르게 머릿속을 굴렸습니다. 싸워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10명이 넘는 관군을 혼자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그렇다고 항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항복하는 순간 혈서가 이종년의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이었지요. 이종년, 길람이 크게 외쳤습니다. 관군들이 움찔했습니다. 사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가 없었으니까요. 이종년, 내 영모의 증거가 이미 한양으로 향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정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종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흔들림이 있었지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잡아라. 이종년이 명령했습니다. 관군들이 달려들었지요. 길람은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 2명을 제치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창 하나가 길람의 발목을 걸었고 길람이 고꾸라졌지요. 수십 개의 손이 길람을 눌렀습니다. 이종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영모 증거, 웃기는 소리. 그 계집이 3년 동안 찾아 헤매도 못 찾은 것을 내가 찾았을 리 없이. 길람은 가슴 속 혈서를 느꼈습니다. 뜨거웠지요. 이종년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처형이오. 이종년이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계집도 너도. 옥 안은 차가웠습니다. 길람과 설화는 같은 공간에 갇혔습니다. 설화가 길람의 상처를 살폈지요. 넘어지며 긁힌 이마와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죽기 싫으면 탈출해야 합니다. 길람이 말하며 품에서 혈서를 꺼냈습니다. 설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것을 어디서? 비단신 안에 있었습니다. 설화는 혈서를 펼쳐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지요. 그러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한양에 닿기만 하면 닿게 하겠습니다. 길람이 조용히 말했지요. 그리고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가느다란 철사를 꺼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지요. 철사로 자물쇠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파수꾼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길람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지요. 2 사람은 소리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옥마당을 가로지르다 길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면에 이종년이 서 있었지요.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상했다. 이종년의 옆에는 관군 6명이 서 있었습니다. 길람은 품에서 혈서를 꺼냈습니다. 이종년의 눈이 혈서에 고정되었지요. 그것을,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내 손으로 피로 쓴 영모의 증거다. 길람이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관군들이 칼을 뽑았지만 이종년이 손을 들어 막았지요. 혈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길람이 관군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희가 목숨 바쳐 지키는 자가 군주를 배반한 역도다. 이 혈서에는 이종년의 이름과 인장이 찍혀 있다. 이 영모에 가담한 자는 삼쪽이 멸한다. 관군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혈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길람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게다가 저 혈서가 진짜라면 자신들도 역도의 부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종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잡아라. 그러나 관군들의 움직임이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그 한 박자가 길람에게는 충분했지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빗속에서 관군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설화가 손을 뻗어 관군 하나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부상한 몸이었지만 손놀림이 빨랐지요. 관군 2을 쓰러뜨리며 길람 옆에 섰습니다. 달아납시다. 아직 남은 일이 있습니다. 길람이 이종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화가 길람을 보았지요. 이종년은 스스로 칼을 뽑았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노련했습니다. 무술을 익힌 자의 자세였지요.
머슴 따위가. 이종현이 비웃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빗속을 가르며 빠르게 날아들었지요. 길람은 옆으로 몸을 틀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종현의 팔꿈치를 잡아 비틀며 무게중심을 흔들었지요. 이종현이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칼을 겨눴지요. 두 번째 공격은 더 빨랐습니다. 길람의 오른쪽 어깨가 스쳤습니다. 뜨거운 감각이 팔을 타고 내려왔지요. 빗속에서 두 사람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이종현이 다시 칼을 올렸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화의 비수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이종현의 칼을 쥔 손목에 비수가 박혔지요. 이종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이 빗속에 떨어졌지요. 길람이 그 칼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이종현의 가슴팍을 힘껏 밀었지요. 이종현이 마당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관군들이 동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길람이 이종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역도는 끝났다. 이종현은 쓰러진 채 길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소 대신 공포가 담겨 있었지요. 권력과 신분 뒤에 숨어 살아온 자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지요. 설화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종현, 당신이 죽인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가? 이종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겠지요. 당신에게는 이름 없는 짐승들이었을 테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름이 있었소. 가족이 있었고 살고 싶은 이유가 있었소.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요. 이제 그 값을 치르시오. 관군 중나이든 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이종현을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사또, 혈서가 사실이오니까. 이종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지요. 혈서는 이종현의 것이었습니다. 인장이 찍혀 있었고 가담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나이든 관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인들은 역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관군들이 하나씩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종현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5년간 군림하던 권세가 빗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길람은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느끼면서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비가 세차게 쏟아졌지요. 그러나 길람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운 싸움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긴 싸움이었지요. 혈서는 사흘 만에 한양에 닿았습니다. 나이든 관군이 직접 도성으로 달려가 조정의금부에 혈서를 올렸지요. 이종현과 가담자들의 이름이 적힌 영모 혈서는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의금부 나졸들이 내려오고 인근 고을의 공모자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지요. 이종현은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끌려가는 이종현을 관아 마당에서 바라보며 설화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감정인지 쉽게 알 수 없는 얼굴이었지요. 통쾌함도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 긴 시간이 지난 뒤에야 느낄 수 있는 묘한 허탈함이었습니다. 길람이 설화 곁에 섰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의원이 동염해 주었지만 아직 쑤셨지요. 마님, 설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설화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3년이었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소. 두 사람 사이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망월촌의 하늘은 비가 그치고 맑게 개어 있었지요. 산 위의 나무들이 비에 씻겨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설화에게 포상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영모를 밝힌 공을 인정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설화는 사양했습니다. 포상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청했습니다. 이종현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망자들의 이름을 공식 기록에 남겨달라는 것이었지요. 조정은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설화의 비밀 조직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행적이 모두 억울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조정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요. 다만 앞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라는 당부만 있었습니다. 망월촌 사람들은 그제야 설화마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안악들의 입방안은 온통 설화 이야기로 가득 찼지요. 죽었다던 남편이 탐관오리 사또였다는 것, 그 사또를 마침내 무너뜨린 것이 다름 아닌 과부마님이었다는 것. 망월촌은 그 이야기로 한동안 들썩였습니다. 춘삼은 살아 있었습니다. 포졸들에게 두들겨 맞긴 했지만 목숨을 건진 것이었지요. 영모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석방되었습니다. 설화가 그 소식을 들은 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지요. 길람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었지요. 한양의금부에서 이종현의 죄목이 낭독되는 날이었습니다. 영모 공작, 불법 수탈, 무고한 자들에 대한 살해 및 재산 몰수, 공모자 12명의 이름이 함께 불렸지요. 이종현은 차명에 처해졌고 공모자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와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이 망월촌에 닿은 날 길람은 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이 있었지요. 이종현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굶어 죽은 백성들, 거짓 죄목을 쓰고 매질을 당해 죽은 이들, 그들의 원이 이제야 조금은 풀렸겠지 싶었습니다. 길람은 하늘을 향해 잠시 두 손을 모았지요. 설화가 나왔습니다. 한양에서 정갈이 왔소. 어떤 정갈이 오십니까? 조정에서 망월촌 고을에 새 사또를 내려보낸다 하오.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도 되찾아 준다 하고요. 길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춘삼은 어떠하오니까? 회복 중이오. 의원이 한 달은 쉬어야 한다 했소. 설화가 마당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서슬이 없었지요. 3년간 짊어지고 다녔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가벼워 보이면서도 아직 모든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은 묘한 눈빛이었지요. 설화 마님. 길람이 불렀습니다.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설화가 길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말했지요. 호칭이 무슨 대수겠소. 그러시오. 설화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색하군요.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설화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가득했지요. 비가 그치고 난 뒤에 햇살이 그렇듯 맑고 따뜻했습니다. 이종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 응징이 이루어진 날, 망월촌 산자락에는 봄보다 더 따스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흉흉하던 민심이 조금씩 가라앉았지요. 새로 부임하는 사또가 공정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여 고을 어귀의 느티나무에 새끼줄이 메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안녕을 비는 헝겊 쪼가리를 달았지요. 새끼줄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억울함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 뒤 봄눈이 마지막으로 한 번 내렸습니다. 한방눈이었지요. 무겁고 크게 내리다 이내 녹아버리는 봄과 겨울의 경계에 서 있는 눈이었습니다. 설화는 마루 끝에 앉아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길람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나와 옆에 앉았지요. 떠날 채비를 해야 하오. 설화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오. 처음부터 숨어 지내던 곳이었으니까요. 어디로 가실 것이오니까. 설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오.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곳을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소. 길람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설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 했지요. 저번 보름 밤에 기억하셨습니까? 잊지 않았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눈이 마당에 쌓였다 녹았다를 반복했지요. 처마 끝에서 눈이 녹아 물방울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타닥타닥 방 안의 화롯불 소리가 고요한 마당까지 들려왔지요. 길람. 예, 당신은 왜 도망치지 않았소? 장롱 속 비수를 본 그날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길람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달빛 때문이었습니다. 설아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처음 눈을 떴을 때 이 집 천장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님이 살려주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지요. 그 빛을 따라가면 도망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설아가 길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에 머문 달빛이 가여워 살렸는데 당신은 그 달빛을 따라 남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달빛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이겠지요.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눈이 쌓인 자리를 나란히 걸었지요. 발자국이 둘씩 남겨졌습니다. 설아의 발자국과 길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춘삼이 문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벙어리 사내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번졌지요. 그로부터 달포 후 설아와 길람은 망월촌을 떠났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요. 보따리 하나와 약재 주머니 하나, 그리고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마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지나간 산길 어귀에서 매화 향기가 났다고 했지요. 아직 매화가 피기에는 이른 계절이었지만 분명히 그 향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설아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지요. 신부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노비가 된 길람의 신부는 세상이 정해준 것이었지요. 그러나 길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은 세상이 정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린 설아의 마음도, 도망치는 대신 남기를 선택한 길람의 의지도, 3년을 혼자 버텨온 설아의 굳셈도, 그것들은 모두 스스로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신분이 낮다 하여, 세상이 외면한다 하여, 제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하늘이 내리는 복을 받는 법입니다. 설아와 길람이 걸어간 산길은 길고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그 길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그 뒤로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그 향기를 망월촌 하늘 위로 퍼뜨렸고 달이 뜬 밤이면 그 향기는 더욱 짙어졌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된 것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